그래, 그녀가 오를지도 모른다. 난 혼자다. 그렇지만 고독에 몸부림치다 죽어버릴지언정 전처가 내 팽개쳐버리는 개새끼를 덥석 떠맡고 싶지는 않다. 타인의 고독. 정희현. 34살. 난 방 2개짜리 아파트에 살고 있다. 큰 방에는 더블베드와 컴퓨터 책상을 들여놓았고 작은 방은 붙박이 옷걸이를 설치해 드레스룸으로 사용한다. 와이셔츠는 일주일에 한 번씩 근처의 세탁소에 맡겨 다림질하며 요리는 하지 않는다. 뽑은 지 2년 된 자동차가 있지만 출퇴근은 지하철로 한다. 주말엔 절대로 넥타이를 매지 않는다. 일상은 그런대로 평온하다. 어쩌다 가끔 예컨대 휴일 오후 긴 낮잠에서 깨어보니 이미 캄캄한 밤이 되어버렸다든가 할 때에는 문득 어리벙벙한 기분이 들기도 하지만 그 정도 고독이야 현대인들 누구나 느낄 만한 수준이므로 나도 견딜만 하다고 생각한다. 삶에 절정이 없다는 것쯤은 진작에 눈치챘다. 1980년대 초반 호랑이 선생님을 시청하던 시절에는 곧잘 상상하곤 했었다. 서기 2000년이 오면 버스 대신 우주선을 타게 되겠지. 밥상 위에는 완두콩과 된장찌개 대신 알록달록한 알약들이 올라올 거야. 어떤 미래도 결국 무심히 지나가 버리고 만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나이였다. 그로부터 20년 뒤 난 냉장고 한 구석에서 유효기간이 지난 계란을 발견하게 될까봐 두려움에 떠는 어른으로 성장했다. 21살에 만난 여자와 28살에 결혼해서 29살에 헤어졌다. 7달을 함께 산 셈인데 주희와 나에게는 충분한 시간이었다. 우린 친하지 않은 친구 같은 관계로 정리되었다. 서로의 생일이나 연말쯤에 안부 전화를 하고 한 계절에 한두 번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는 사이를 아니면 다른 무엇이라고 부를 수 있겠는가. 진행 과정에서 별다른 금전적 트러블이 없었고 나누어야 할 아이가 있는 것도 아니었으니 남들 눈에는 우리의 이별이 참 쉬워 보였을 수도 있겠다. 키우던 말티즈 수컷은 주희가 데려갔다. 그녀가 선뜻 강아지를 맡겠다고 나섰을 때 난 좀 놀랐다. 가끔 전화통화를 할 때면 그녀는 꼬박꼬박 개의 안부를 전해주곤 한다. 재작년 여름 강남의 한 극장 앞에서 우연히 마주쳤을 때 그녀는 민소매에 흰 원피스를 입고 있었다. 내가 모르는 옷이었다. 언제 밥 한번 먹어야지. 정말 저녁 한번 먹자. 그리고 우리는 각자의 일행에게 돌아갔다. 당시의 데이트 상대였던 내 일행이 진지한 말투로 저 여자가 누구냐고 물어봤을 때 난 옛날 친구라고 대답했다. 얼굴을 본 것은 그때가 마지막이었다. 제대로 묶이기 전에, 그러니까 차라리 1990년대의 어느 날에 헤어졌더라면 적어도 서로에게 첫사랑의 어슴푸레한 기억으로 남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기도 한다. 그렇다고 지금의 상태가 불만이라는 얘기는 아니다. 이제는 2004년. 어쨌든 다 지나간 일이다. 부모님은 평범하고 선량한 분들이다. 지극히 상식적인 사고체계가 때로는 타인에게 상처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한다고 해서 그게 그분들의 잘못은 아닐 것이다. 그러므로 장남인 나는 나의 이혼과 재혼이 어머니와 아버지의 부부싸움에 주요한 이슈로 등장하는 데 대해 당사자로서의 항의할 의사가 전혀 없다. 여기는 대한민국이고 아직도 부모들이 자식의 이혼을 당신들의 이마에 찍힌 낙인이라며 자책하는 곳이니까. 어머닌 한시가 바쁘다는 급진주의자의 입장이다. 금세 40이 될 거라고요. 당신은 불안하지도 않아요. 지가 알아서 하겠지. 사내가 능력만 있으면 40에도 처녀장가 되는 걸 모르나? 아버진 한 발 물러 관망하는 중도 보수파에 가깝다. 저 무심한 양반. 자기 머리에 신경 쓰는 거 반의 반만이라도 자식한테 돌려보라지.
어머니의 푸념대로 아버지의 관심사는 온통 자신의 머리카락에 쏠려 있다. 최근엔 홈쇼핑에서 구입한 쑥색 비누에 심취한 상태다. 아버지, 모든 게 남성 호르몬 과잉 때문이래요. 그 말은 차마 하지 못했다. 우선 상담을 받아보고 등록은 안 해도 된다는구나. 어머니는 이미 회비 전액을 지불한 눈치였다. 재혼 전문 결혼정보 회사의 담당자는 자신을 커플 매니저라고 소개했다. 그녀는 내 평점이 A가 아니라 B 클래스에 속하는 것은 직업과 신장에서 살짝 점수가 깎였기 때문이라고 알려주었다. 여자의 설명에 의하면 회사원은 더 이상 안정적인 직업이 아니며 34살의 과장이라는 직함을 달고 있는 것은 그만큼 퇴직의 시기가 빨라지리란 예고로 비춰줄 수 있다고 했다. 1m 73cm의 내 키는 가입 남성 회원의 딱 평균에 해당하지만 일반적으로 요즘 여자들은 180cm에 가까운 키를 선호했다. 반면 높은 점수를 얻은 항목은 주거와 과거 부분이었다. 변두리이고 소형평수이긴 하지만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다는 점, 또 지난 결혼 생활의 기간이 짧다는 점이 인정되어 난 B군이 될 수 있었다. 어머닌 내 몫의 아파트에 대해서만 알렸을 뿐 적지 않은 은행 융자에 대해서는 미리 밝히지 않은 모양이었다. 7개월간의 법적 혼인 지속기간만 알렸을 뿐 7년간의 연애에 대해서는 미리 밝히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말이다. 하긴 여기는 그런 것쯤은 찡긋 눈 감아주는 세계인지도 모르겠다. 무엇보다 내가 A의 바로 아랫단계인 B가 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은 아이가 없다는 점이었다. 딸린 아이가 하나면 10점 감점, 둘이면 15점 감점이었다. 매칭 뒤에 피드백이 괜찮으면 한 단계 올려드릴게요. 여자가 상냥하게 말했다. 매칭과 피드백이란 단어가 낯설었지만 곧 맞선과 상대방의 반응을 의미한다는 것을 눈치챌 수 있었다. 난 엉겁결에 고개를 끄덕였다. 매니저는 특별히 원하는 이성의 스타일이 있으면 사전에 반드시 밝혀달라고 강조했다. 처음엔 절대로 여자 외모를 따지지 않는다던 분들이 뚜껑을 열고 보면 불만이 더 많으시죠. 난 희고 각진 얼굴의 여자를 좋아한다고 말하려다가 그만두었다. 농담이 어울리는 자리는 아니란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가입비는 어머니가 이미 선불로 지급해 놓았으므로 면담은 그걸로 끝났다. 난 앞으로 나와 동등하게 B 레벨을 선고받은 12명의 여자들을 차례로 소개받게 될 것이다. 가정용 게임기 플레이스테이션 2가 발명되지 않았다면 전 세계 젊은 남자들의 평균 귀가 시간은 훨씬 늦어졌을 거다. 핸드폰이 울렸을 때 난 프랑스 월드컵 대표팀과 일전을 벌이는 중이었다. 흘끗 곁눈질한 휴대전화기의 액정 화면에 낯익은 번호가 떴다. 잠깐 망설이다가 난 코너킥의 기회를 포기했다. 첫사랑 겸 전처에 대해서 누구나 그 정도의 의리는 가지고 있으리라. 나야, 주위의 첫마디였다. 첫사랑 겸 전 남편에게 전화를 걸면서 아직도 나야 라는 말이 통하리라 믿는 자만심이라니. 오래된 습관의 힘은 과연 위대하다. 그래, 오랜만이다. 말은 그렇게 했지만 지지난달 그녀의 생일 아침 축하해, 행복한 하루 보내, 고마워, 너도 잘 지내 란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았으므로 그간 우리 사이의 거리로 볼 때 도리어 빠른 감이 있었다. 난 약간 겁이 났다. 무슨 다른 일이 있는 건 아니지? 뭐 특별한 일이 있는 건 아닌데 평소에 그녀답지 않게 말꼬리를 흐리는 폼이 이상했다. 난 반쯤 누워있던 자세를 바로잡았다. 나 사실은 할 얘기가 있어. 수화기 넘어 짧은 침묵이 흘렀다. 헤어진 뒤 주희와 나 사이에 이런 식의 긴장감이 감돌기는 처음이었다. 몽이 말이야. 네가 데려가면 안 돼? 난 귀를 의심했다. 몽이. 그것은 그녀가 키우는 말티즈의 이름이었다.
새하얗고 뭉클뭉클하던 그 강아지는 벌써 중년의 나이에 다다랐을 것이다. 난 어쩐지 오줌이 마려워졌다. 어디 외국이라도 나가게 된 거야? 아니야. 그런 건 아니고 사실은 좀 복잡해. 주희가 푹 한숨을 내쉬었다. 요즘 만나는 사람이 몽이를 부담스러워해. 차갑거나 그런 사람은 아닌데 어릴 때 동네 개한테 물린 적이 있대. 팔에 상처가 남아있거든. 모든 것이 분명해졌다. 남자 나이 30이 넘으면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저절로 알게 되는 것들이 있다. 비오는 일요일 밤은 음주단 속의 사각지대라는 것. 느닷없이 연락해오는 옛 동창은 10중 8구 다단계 회원 가입 권유의 목적을 가지고 있으니 주의해야 하며 예전 여자의 애정 문제에 관여하는 일보다 더 어리석은 짓은 없다는 것. 그런 식의 사소하고 세속적인 지혜들은 예기치 못한 화를 미연에 막아준다. 경험 법칙에 의해 난 침묵의 카드를 선택했다. 여보세요? 너 내 말 듣고 있는 거야? 미안한데 나 지금 중요한 전화 기다리고 있거든. 내가 좀 이따 다시 걸게. 난 자연스럽게 그리고 신사적으로 말하려고 노력했다. 별로 예민한 편이 못 되는 그녀가 나의 진심을 알아챘을까? 꼭 그러기를 바랬다. 비열하다는 오해를 살만한 방식이라 조금 깨름직하기는 했지만 난 핸드폰의 전원을 끄고 프랑스 월드컵 대표팀과 축구 경기를 계속했다. 김혜김 씨, 31세, 대졸, 대형 약국의 고용약사, 혼인 지속기간 4개월, 경제상태 중상, 자녀 없음. 결혼정보 회사가 보내온 내 첫 번째 파트너의 프로필이다. 아가씨가 한 번 실패만 안 했대도 우리한테 될 자리가 아니라는구나. 어머닌 잠옷 흥분 섞인 기대감을 내비쳤다. 특히 여자가 전문직 소유자라는데 매우 만족스러워하는 눈치였다. 난 어머니가 커플 매니저에게 떡값이라도 슬쩍 찔러준 건 아닌지 의심스러웠지만 입 밖에는 내지 않았다. 한 번 갔다 왔다면서 아가씨는 무슨 실패라고 다 똑같은 실패인가? 남자 여자는 처지가 엄연히 다르지. 아버지는 상대가 이혼녀라는데 노골적인 불만을 표출했다. 아버지는 얼마 전 인디언들의 비누를 포기하고 스위스의 저명한 의학회사가 10년 연구 끝에 개발한 액체형 발모제를 새로 장만했다. 한때 그는 억세고 빳빳한 머리숱이 아주 많아서 오히려 촌스러워 보이는 남자였다. 경기도의 한 남자중학교 교장직을 끝으로 공직에서 은퇴한 이듬해부터 그의 머리칼은 거짓말처럼 무서운 기세로 빠지기 시작했다. 장남의 이혼을 목도한 해에는 평년보다 약 1.5배가 넘는 머리카락들이 그의 모공을 이탈했다고 어머니는 심각하게 주장한다. 31살의 여자 약사를 만나게 되면 스위스제 신약의 효과에 대해 반드시 물어보겠다고 난 아버지에게 약속했다. 저에 대해 어디까지 알고 나오셨어요? 둥글둥글 지루해 보이는 첫 인상과 달리 여자는 꽤 공격적인 말투를 구사했다. 여자가 평점 A의 고지를 넘지 못하고 B의 문턱에서 주저앉은 것이 당연하게 느껴졌다. 명색이 맞선을 보는 자리인데도 3버튼 재킷은커녕 오른쪽 가슴에 캐주얼 브랜드의 로고가 박힌 분홍 스웨터를 입고 나와 앉아있는 내 꼬락서니를 보고서 여자도 아마 비슷한 생각이 들었나 보다. 글쎄요. 전 대기업에 다니시는 분이라고 듣고 나왔는데. 대기업은 아닙니다. 매출 규모 200억이 안 되는 그냥 크지 않은 회사죠. 그렇군요. 난 또 복장이 자유로운 직장에 계신가 해서요. 쉬는 날까지 격식을 찾고 싶지는 않아서 말이죠. 오너가 보수적인 편이라 평일에 흰 셔츠밖에 입지 못하는데 휴일이라도 좀 칙칙하지 않게 보내고 싶기도 하고. 또 햇살이 무참히 쏟아져 내리는 일요일 오후였다. 연회색 스커트 정장을 입은 살찐 비둘기 같은 여자와 호텔 커피숍에 마주 앉아
구차한 변명을 늘어놓게 될 거라고는 미처 예측하지 못했다. 난 손바닥으로 이마의 땀을 눌러 닦으며 주위를 둘러보았다. 무채색 양복의 남자들과 막 미장원에서 나온 듯한 헤어스타일의 여자들이 각각 둘씩 짝을 지어 담소를 나누고 있었다. 내 앞의 여자는 1시간여 만에 자리에서 일어났다. 나로서는 어쨌거나 상관없었지만 선약이 뒤늦게 떠올랐다는 그녀의 무성의한 핑계는 좀 아쉬웠다. 지하주차장 안으로 내려가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우린 30cm가량의 간격을 떼고 섰다. B등급의 두 남녀는 45도 각도의 목례를 나누고 각자의 자동차 운전석에 올라탔다. 시동을 걸고 나서야 아버지의 대머리에 대해 상담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어머니와 아버지 모두를 실망시킬 만한 결과였다. 주인은 대뜸 소리를 질러댔다. 언제 데려갈 거야? 무방비 상태에서의 습격이다. 침대 머리맡에 독서등을 켜고 시계를 보았다. 2시 5분 전. 물론 새벽이다. 옛 와이프의 전화가 달가울 만한 시간은 아니다. 더구나 그녀가 다른 남자와 열애에 빠진 경우라면 말할 것도 없었다. 뭘? 진짜 몰라서 묻는 거야? 몽이 어떻게 할 거냐고. 아이씨, 뭘 어떻게 해? 데려가기로 했잖아. 잊어버렸어? 정신이 퍼뜩 들었다. 내가? 내가 그랬다는 거야? 그랬잖아. 주인은 막무가내였다. 이쯤에서 꼬리를 내릴 의사도 없어 보였다. 재버릇 남 못 준다는 속담이 이렇게 들어맞다니. 나와 한 집에 살던 시절에도 그녀가 한번 정색을 하고 빡빡 우기기 시작하면 당해낼 재간이 없었다. 그럴 때 난 주로 2가지 전술로 대응했다. 끝없는 침묵으로 맥 빠지게 하기, 아니면 더 강한 주먹으로 맞서기. 이런 순간에는 당연히 후자다. 일단 세게 나가야 했다. 너 뭐 잘못 먹었어? 네 개를 왜 자꾸만 나더러 데려가라는 거야? 아니 지금 몽이가 내 개라 그랬어? 잊었나 본데 몽이는 우리가 같이 키우던 개야. 감정이 격해오는지 전화기 너머 주위의 목소리가 파르르 떨리는 듯 했다. 하지만 적의 상태를 염려하여 여기서 물러날 마음은 추호도 생기지 않았다. 우리가 같이 키우던 개라니. 지난 5년 동안 난 그 개의 털끝조차 본 일이 없었다. 까마득한 옛날 일 들먹이지 마. 그때 자진해서 맡겠다고 한 건 너였어. 누가 아니래. 그래서 내가 여태까지 혼자 키웠잖아. 그렇지만 제발 인정해. 이젠 상황이 변했다고. 점입가경이었다. 자식의 양육권을 서로 떠넘기려는 파렴치한 부부의 대화가 꼭 이럴 것이다. 우라가 치밀어서 저절로 우렁찬 한숨이 뿜어져 나왔다. 난 불과 4-5시간 후면 넥타이로 목을 졸라매고 만원 지하철에 흔들리며 출근을 해야 하는 고달픈 신분이었다. 끝모를 말싸움을 하고 있을 여력 따위 있을 리 없었다. 주희야, 난 네가 갑자기 나한테 이러는 이유를 모르겠어. 우리 그동안 각각 잘 살았잖니. 내가 정직한 직구를 던지자 기다렸다는 듯 주희도 어깨에서 힘을 뺐다. 종우야, 너 당황해하는 거 당연해. 그치만 너 말고는 진짜 내가 믿을 만한 데가 없어서 그래. 내 사정 네가 제일 잘 알잖아. 그녀의 부모는 모두 세상을 떠났다. 형제들은 많았지만 해외에서 각자의 가정을 꾸리며 살아가고 있다. 네가 맡아만 준다면 우리 몽이를 떠나보내도 안심이 될 거야. 나직나직 맑은 콧소리를 섞어 말할 때 그녀가 맨 밑에 진심을 드러내는 순간이다. 속삭이는 듯한 그 음성을 들으면 도저히 거역할 수 없을 듯한 불가해한 위력이 내 가슴을 옥죄어 온다. 21살 봄에 만난 우리가 29살 가을에 완전히 헤어질 때 그때도 그랬다. 돌이킬 수 없게 되기 전에 그만두자, 우리 지금. 먼저 말해준 것은 미안하게도 주희였었다.
분위기에 어울리지 않게 콧등이 시큰해져 왔다. 그러나 우리는 34살. 주위의 한마디가 흐물흐물해지려는 내 마음을 꽉 다잡았다. 사실 종우 너도 혼자서 얼마나 외롭겠니? 난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 맨주먹을 흔들며 소리쳤다. 내 말 똑똑히 들어. 그 개새끼의 주인은 누가 뭐래도 바로 너 양주희야. 그리고 야, 난 정말 개가 싫어. 그래, 그녀가 옳을지도 모른다. 난 혼자다. 그렇지만 고독에 몸부림치다 죽어버릴지언정 전처가 내 팽개쳐버리는 개새끼를 덥석 떠맡고 싶지는 않다. 주희가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어버린 뒤에도 그 새벽 난 쉽게 잠들지 못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습니다. 무심코 지나다 말고 한 번 더 뒤를 돌아보았다. 현수막이 바람에 펄럭이고 있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습니다. 2004년 2월 15일 새벽 2시경 뺑소니 사고 목격자를 찾습니다. 사례금 300만 원, 연락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저런 발상을 다 했지? 참 끔찍하지 않아요? 시시하다는 표정으로 내 옆에 여자가 말했다. 결혼정보회사가 소개한 두 번째 상대는 나보다 1살 많은 미혼의 출판사 직원이다. 2개의 석사 학위를 가지고 있고 고양이 1마리와 햄스터 2마리를 키우고 있다고 한다. 난 고양이와 쥐를 한 공간에 둔다는 발상은 어떻게 하게 되었는지 물어보려다가 그만두었다. 타인의 사생활에 대해 과도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남자로 오해받는 것은 내키지 않는 일이다. 여자와 난 30cm의 간격을 유지하며 묵묵히 길을 걸었다. 이탈리안 레스토랑의 간판을 발견하고 반색한 건 여자였다. 난 긍정의 의미로 고개를 살짝 끄덕여 보였다. 난 웬만하면 데이트 상대의 의견을 존중하는 편이었다. 그게 속 편하다는 것을 대개의 남자들은 알고 있을 것이다. 연두색 톤으로 꾸며진 환한 실내에는 연인과 가족 단위 손님으로 가득했다. 일요일 저녁을 혼자 먹고 싶지 않아서 사람들은 연애를 하고 가족을 만들고 돈을 벌고 세금을 내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머리를 스쳤다. 좀 아까 커피숍에서 어정쩡하게 일어나려던 순간 느닷없이 내 입에서 저녁 먹고 가실래요? 란 말이 튀어나오지 않았다면 난 지금 무엇으로 한 끼를 때우고 있을까? 난 건너편에 앉아 모시조개의 껍질을 발라내느라 여념이 없는 여자를 찬찬히 살펴보았다. 보통의 체격에 보통 수준의 미모, 매니큐어를 바르지 않은 손톱이 정갈하다. 한 침대에서 나란히 눈을 떠 아침밥으로 우유를 부은 곡물가루를 사이좋게 나눠 마신 다음 각자의 직장으로 출근한다. 저녁엔 일찍 퇴근하는 사람이 사들고 온 음식을 2인용 식탁에 펼쳐놓고 함께 먹는다. 김밥이나 설렁탕, 코코넛 슈림프 샐러드 같은 것들을. 가끔은 신선한 계란을 넣고 라면도 고슬고슬 끓일 수 있겠지. 여자에게 플레이스테이션용 게임을 가르친 다음 설거지 내기도 하는 거다. 뭐 그럭저럭 나쁘지 않은 인생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결혼 생활이 행복하셨나 봐요. 난 포크로 입천장을 찔린 사람처럼 멀거니 여자를 마주 보았다. 아니, 다른 뜻은 없어요. 행복하셨으니까 그런 걸 또 하려는 게 아닐까 해서 말이에요. 이런 자리에 나오기는 했지만 전 사실 결혼이란 제도 자체를 시니컬하게 생각해요. 아시겠지만 여자한테는 특히 그렇잖아요. 물론 당사자 개개인의 잘못이 아니라 시스템 자체의 문제겠지만 파트너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담당 매니저에게 불만 사항을 접수시키고 또 다른 B맨을 물색해달라고 요구하는 편이 정직할 것이다. 무언가 뜨겁고 얼큰한 국물을 위장에 흘려보내고 싶다는 욕망은 크림 파스타의 느끼한 면발과 함께 포크에 두루루 감겨져 입속으로 무참히 사라졌다. 그날 밤 아파트 경비실 앞을 통과해 들어가려는데 경비원이 불쑥 1207호죠? 라고 물어왔다.
전에 몇 번인가 건성으로 눈인사를 나눈 적이 있을 뿐인데 내가 사는 호수를 정확하게 꿰고 있다니 놀라운 직업정신이었다. 무슨 특별한 택배 물건이라도 당도했나 보다라는 나의 짐작은 완전히 빗나갔다. 경비원이 턱짓으로 가리키는 저쪽에는 세상에 흰 털로 뒤덮인 조그만 개 한 마리가 기둥에 묶인 채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나와 눈빛이 마주치고도 녀석은 깨갱 신음소리 한 번 내지 않았다. 심지어 반갑다는 듯 마구 꼬리를 흔들어댔다. 난 눈앞에 펼쳐진 광경을 도저히 믿을 수 없었다. 주인은 몽이와 함께 커다란 헝겊 가방을 떨구고 갔다고 했다. 내 전처는 완전히 돌아버린 게 분명했다. 경비원의 동정어린 시선이 뒤통수에 와 꽂히는 것을 의식하면서 난 한 손으로 개주를 감아쥐고 또 한 손으로 헝겊 가방을 움켜잡은 채 엘리베이터에 올라탔다. 집에 들어서자마자 가방을 마룻바닥에 패대기 쳤다. 사료 깡통 한 개가 빠져나와 대고루로 구르다가 침실문에 부딪혀 멈추었다. 난 애꿎은 방문짝을 발로 쾅 걷어차다가 제풀에 삐끗하여 발가락을 감싸쥐고 바닥에 주저앉았다. 녀석은 소파 위에 수줍게 올라앉아 이 모든 소동을 신기한 듯 감상하고 있었다. 화가 머리 끝까지 치밀어 올랐다. 난 브레이크가 고장난 불자동차처럼 주위의 전화번호를 눌러댔다. 전화는 연결되지 않았다. 신축 소형 빌라와 원룸 주택이 빼곡이 들어앉은 변두리 주택가 언덕. 주희가 사는 동네에는 딱 한 번 가보았다. 이혼하고 얼마 뒤 그녀가 흘리고 간 물건들을 전해주기 위해서였다. 커다란 종이봉투에 불룩하게 담은 그것들을 받아 안으면서 주인은 연한 음성으로 고맙다고 말했다. 힘들게 이런 걸 왜 챙겨왔어. 새로 사면 되는데. 난 뭐라고 대답했던가. 내가 갖고 있어봐야 쓸데도 없는데 뭐. 돌이켜보면 우리 둘 사이에 최소한의 배려, 최소한의 예의, 최소한의 순정이 남아있던 때였다. 잠깐 들어올래? 아니야, 나 약속 있어. 빨리 가야 돼. 그래 그럼 조심해서 가. 스틸 재질의 현관문 앞에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려왔다. 몽이 잘 키워라. 입 밖에 꺼내놓고 보니 굉장히 바보 같은 대사였다. 주희가 설핏 웃었다. 보고 싶으면 보러 와도 돼. 개새끼를 옆에 태우고 그때 그 길을 5년 만에 찾아간다. 연립주택의 좁은 주차장에 주위에 빨간색 마티즈가 세워져 있다. 난 그 꽁무니에 바짝 차를 가져다 댔다. 개를 달랑 들어 품 안에 걸어안고 계단을 2걸음씩 뛰어 올라갔다. 난 심호흡을 하고 201호의 초인종을 연이어 2번 짧게 눌렀다. 아무 기척이 없었다. 성질 같아서는 문을 쾅쾅 두들겨 부셔도 시원치 않았지만 꾹 참고 다시 한번 2번, 3번 눌렀다. 갑자기 문이 확 열렸다. 눈썹이 반밖에 없는 맨 얼굴의 주희였다. 아우 시끄러워. 벨 고장나겠다. 기가 막혔다. 기껏 여기까지 왔는데 보자마자 하는 소리라니. 내 품 안의 개는 주희를 보더니 혀를 날름거리면서 세차게 버둥댔다. 그러나 주희는 지가 무슨 비정한 계모라도 되는지 그런 녀석을 쓰다듬는 신용도 하지 않고 나를 쏘아볼 따름이었다. 그래서 못 참고 이 밤에 여기까지 쫓아온 거야? 잔말 말고 애나 받아. 미쳤어? 미친 건 너야. 무슨 여자가 애를 그렇게 갖다 버릴 수가 있냐? 뱉어놓고 보니 역시 천치 같은 대사였다. 하, 웃기셔. 거기서 여자가 왜 나와? 남자가 개 키우면 안 되는 법 있어? 야, 혼자서 개 키우는 남자가 어딨어? 왜 없어? 너 자꾸 이렇게 나올래? 빨리 얘 못 받아가? 우리의 대화는 예나 지금이나 꼬리에 꼬리를 무는 물음표의 연속이다. 몽이는 주인을 반가워하다 못해 숫제 발버둥을 치며 흥분하고 있었다. 난 양손을 제 허리에 꼭 붙인 포즈로 짐짓 매정하게 녀석을 외면하는 주희에게 심한 분노가 일었다. What happened to you?
주희의 등 뒤에서 이상한 음성이 들려온 것은 그때였다. 저음의 남자 목소리는 분명 영어로 말하고 있었다. 내가 채 당황할 준비를 하기도 전에 주희의 새 애인이 문 밖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구불구불한 금발이 귀를 덮고 있어 어딘지 예수의 분위기마저 풍기는 그는 전형적인 앵글로색슨이었다. 나보다 머리통 하나는 더 컸지만 비쩍 말라서 뭐 별로 힘이 세 보이지는 않았다. 서울의 어느 구석 동네, 오밤중에 눈썹도 안 그리고 제 집 문간에 서서 전 남편과 대치 중인 여자. 그녀의 전 남편과 현 애인, 그리고 애완견까지 한데 모인 참으로 보기 드문 이 난장판 앞에서 가장 난감해하는 사람은 역시 주희였다. 제 아무리 양주희라 해도 차마 나를 엑스 허즈번드라고 소개할 수는 없었나 보다. This is my friend. His name is 종우. 중학생보다 나을 것 없는 주희의 영어 회화 실력을 확인하니 저 커플이 어떤 방식으로 의사소통을 하는지 심히 걱정스러울 지경이었다. 예수를 닮은 사내가 내게 손을 내밀어 악수를 청했다. 얼떨결에 주희에게 몽이를 넘겨주고 난 나뭇가지처럼 앙상한 그 손을 사나이답게 마주잡았다. 반팔 면 티셔츠 아래로 드러난 남자의 가는 팔뚝에 희미한 상처의 흔적이 길게 남아있었다. 개의 이빨 자국인지는 미처 확인하지 못했다. Hi, nice to meet you. 더 이상 적절한 말은 도무지 떠오르지 않았다. 주위에 이해심 많은 남자친구 에릭은 애인의 밤 외출을 흔쾌히 허락했다. 잠깐 밖에 나가서 얘기하자는 나의 말에 웬일인지 주인은 순순히 고개를 끄덕였다. 몽이를 안고 아까 빼꼼 고개를 내밀었던 모습 그대로 내 차의 옆좌석에 올라탔다. 일단 차를 출발시키기는 했지만 정해둔 방향이 있는 것은 아니었다. 단도직입적으로 개에 관한 얘기를 하자니 어쩐지 입이 안 떨어졌다. 내가 여기까지 달려온 까닭이 고작 개 한 마리 때문이라는 게 왠지 겸연쩍게 느껴졌다. 그녀도 마찬가지일까? 툭 라디오를 켜보았다. 어색한 공기 위로 갑자기 왁자지껄한 웃음소리가 쏟아져 내려 더 이상했다. 난 그냥 라디오를 껐다. 요즘 나오는 연예인들은 누가 누군지 모르겠어. 주희가 뜬금없이 투덜거렸다. 그녀도 속으로 열심히 화제거리를 찾고 있었던 게 틀림없었다. 나도 그래. 꼭 떼거지로 우르르 몰려 나오더라. G.O.D 이후로는 하여간에 헷갈려. 난 이승환, 김건모 다음으로는 안 찾아 듣게 되던데. 야, 너 진짜 심각하다. 90년대가 언제 지나갔는데. 주희 말이 맞다. 90년대는 진작에 지났다. 모든 게 다 지나버렸다고 생각했다. 우린 다시 입을 다물었다. 어둠 때문일까? 주희의 눈 밑에 거뭇거뭇한 그림자가 어른거렸다. 마지막으로 보았던 때에 비해 뺨도 많이 야유어 있었다. 2년 만의 해우였다. 자정이 넘은 시간이었다. 나와 주희 그리고 몽이가 한 공간에 실려 밤의 도로를 질주하고 있었다. 차창 밖으로 가로등 불빛이 획획 시속 90km의 속도로 스쳐갔다. 그 옛날 왼쪽 아랫입 몸에 삐뚤게 난 사랑니를 뽑다가 마취가 풀려버렸을 때처럼 곧 깰 꿈 같다. 두려움을 몰아내기 위해 난 고백했다. 참 멀리 왔다. 주인은 내 쪽을 돌아보지도 않고 엉뚱하게 중얼거렸다. 나 사랑할까봐. 내가 어떻게 대꾸해주기를 바라는 걸까? 그녀가 원하는 정답 정도는 알고 있다. 또 그러고 싶어? 기다렸다는 듯 그녀가 힘주어 말했다. 걔는 달라. 뭐가 다르다는 거야? 그렇게 믿고 싶겠지만 결국은 다 똑같아. 비아냥거리지 마. 세상 남자들이 다 너 같은 건 아니야. 나 같은 게 뭔데? 됐어. 관두자. 아무튼 난 곧 에릭을 따라 떠나게 될 거야. 뒷차의 헤드라이트 불빛 때문에 눈이 아려왔다. 바보야, 네가 20살이냐? 이 나이에는 그럼 이대로
아무 용기도 못 내고 주저앉아야 되니? 잉크가 마른 녹슨 만년필 촉처럼 난 무기력하게 쏘아붙였다. 어쨌든 나한테 네 개를 맡길 생각은 하지 마. 주인은 한껏 소리를 높였다. 이제야 본색을 드러내는구나. 하긴 넌 원래 그렇잖아. 아무것도 책임지지 않는 관계 기피증 환자 같으니. 야, 너 말 다 했어? 뒷생각이라고는 안 하는 무책임한 이혼녀 주제에. 그래, 평생 그렇게 살아. 40에도 50에도 환갑에도 변하지 않고 그렇게 혼자 늙어 죽어버려. 이 비겁한 대머리 피터팬. 뒤를 따라오던 차들은 다 어디로 간 것인지 백미러 속이 온통 암흑으로 깜깜했다. 1차선이 비어 있었다. 차선을 바꾸기 위해 난 핸들을 왼쪽으로 획 돌렸다. 그 찰나 아주 가까이 시커먼 물체의 존재가 느껴졌다. 사각지대. 본능적으로 난 핸들을 획 제자리로 꺾었다. 아스팔트가 이마 위로 확 달려들었다. 끽 타이어 미끄러지는 소리가 선연히 들려왔다. 정신을 차려보니 나를 피하려던 옆 차선의 차가 중앙선 너머 아스팔트 위에 나동그라져 있었다.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었다. 구형 세피아는 자주색인지 감청색인지 분간하기 어려웠다. 주인은 몽이를 꽉 끌어안고서 비명을 삼키고 있었다. 난 가속 페달을 힘껏 눌러 밟았다. 우린 사고 지점으로부터 점점 빠르게 멀어졌다. 제 집 앞에 도착했을 때 주희의 얼굴에 충격의 흔적은 남아있지 않았다. 그녀와 난 좀 전의 사고에 대해 한마디도 나누지 않았다. 거꾸로 처박힌 뒤에도 헛돌던 세피아의 낡은 바퀴를 그녀도 나처럼 똑똑히 보았을 것이다. 우린 이제 공통의 비밀을 공유하게 되었다. 유능한 공범들끼리의 결말이 대개 그렇듯 이제 주희와 나도 완전 범죄의 기억을 간직하며 각자의 길을 떠날 수 있게 된 것이다. 10년 혹은 20년 뒤 먼 객지의 선술집에서 왕년의 무용담을 자랑하고 있는 상대의 모습을 목격한다 해도 씩 웃으며 모른 척 해줄 정도의 예의는 간직하리라. 주인은 몽이를 아는 자세로 차문을 열었다. 난 아무렇지도 않게 말했다. 놔두고 가. 그럴래? 그녀는 개를 들어 입술에 짧게 입맞춤을 하고는 조수석 의자 위에 내려놓았다. 데려다줘서 고마워. 얼른 들어가라. 남자친구 걱정하겠다. 조심해서 가. 전화할게. 그래, 연락할게. 그녀는 몽이를 잘 키워라 어쩌고 하는 간지러운 작별 인사는 뱉어내지 않았다. 역시 나보다는 여러모로 나은 여자였다. 연립주택의 계단을 자박자박 오르는 그녀의 뒷모습을 물끄러미 지켜보다가 난 문득 차창을 열고 그녀의 이름을 마지막으로 불러보았다. 양주희. 그녀가 의아하다는 표정으로 뒤돌아보았다. 근데 얘 말이야. 왜 안 짖는 거지? 몰랐어? 성대 수술 시켰잖아. 난 짖지 못하는 개와 단둘이 남겨졌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혼자는 아니었다. 일상은 그런대로 평온하다. 난 여전히 세탁소에서 다림질한 흰 와이셔츠를 입고 지하철로 통근한다. 아침마다 무슨 넥타이를 맬까 고민하기는 하지만 손이 가는 건 늘 두어 개뿐이다. 참치김밥을 좋아하는 취향도 변함없지만 야채김밥과 치즈김밥과 쇠고기김밥을 번갈아 주문하는 습관도 그대로다. 주말이면 차를 몰고 본가에 간다. 부모님은 아직 미련을 떨쳐버리지 못한 눈치다. 오늘 어머니는 재혼 전문 결혼정보 회사의 커플 매니저를 어떻게 구워 삶았는지 다음번 맞선부터는 내 등급이 A로 한 단계 상향 조정될 거라는 뉴스를 전해주었다. 아버지는 나름대로 어려운 결단을 내렸다. 탈모 방지 제품의 사용을 중단하고 가발의 바다에 투신하기로 결심한 것이다. 그 세계도 꽤나 복잡한지 아버지는 돋보기까지 꺼내 쓰고 가발 회사의 카탈로그를 읽는데 열심이었다. 어머니는 옆에서 긴 한숨을 내쉬었다. 너도 어서 조치를 취해야지.
시기를 놓치면 금방 아버지처럼 된다. 요즘 여자들이 그걸 받아들이겠니? 이성에게 매력적인 남성으로 보이기 위해 남성 호르몬을 죽여야 한다는 사실이 썩 내키지는 않지만 치료를 더 미룰 수 없다는 건 알고 있다. 자유의 대가로서 고독을 지불해야 하듯 이곳은 기브앤테이크의 계약으로 이루어진 거대한 네트워크니까 말이다. 집으로 오는 길을 빙 에둘러 그날 밤의 장소에 들러보았다. 즉흥적인 결정이었다. 교통사고의 목격자를 찾는 현수막은 붙어있지 않았다. 그 운전사한테는 사랑하는 사람이 없었나 봐. 주의가 있었다면 그런 농담이라도 하며 킬킬댔겠지만 그녀에게 전화를 하지는 않았다. 열쇠로 문을 열고 집 안에 들어서니 개가 신발장 앞에 오독하니 서 있다. 내가 들어서자 건성으로 몇 번 꼬리를 흔들고는 이내 소파로 쪼르르 올라가 새하얀 털실 뭉치처럼 몸을 웅크린다. 그날 밤 녀석에게서도 무언가가 빠져나갔는지 요새 매사에 심드렁했다. 아침에 놔두고 간 사료를 다 먹은 걸로 봐서는 특별히 아픈 데가 있는 것 같지는 않다. 동물병원에서는 급격한 환경 변화로 인한 우울증의 일종이라고 진단했지만 주위의 집이나 내 집이나 종일 저 혼자 지내야 하는 것은 마찬가지일 테니 쉬 적응하리라 믿는다. 난 녀석이 선점한 소파 한 구석에 털썩 주저앉는다. 녀석의 이름을 부르려다가 멈칫한다. 그러고 보니 그동안 한 번도 녀석의 이름을 불러주지 않았다. 몹시 낯설다. 난 천천히 그 이름을 부른다. 녀석이 나에게 느릿느릿 다가와 안긴다. 밖은 아직도 환하다. 난 몽이를 안고 베란다로 나간다. 볕이 좋은 일요일 오후다. 행인들은 저마다 어디론가 걸어가고 있다. 이럴 때 담배를 피울 줄 알면 근사할 텐데. 장난처럼 녀석의 몸체를 내 머리 위로 높이 치켜들어 본다. 따뜻하다. 파닥파닥 가쁜 맥박이 느껴진다. 내가 양손에 힘을 빼고 저 밑바닥을 향해 녀석을 내던진다 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철퍼덕 소리와 함께 녀석의 몸이 바닥에 닿아 으스러진다 해도 아무도 나를 찾아오지 않을 것이다. 사체 처리의 비용을 청구하기 위해 혹여 아파트 관리실 직원이 초인종을 누른다면 난 애절하고 비통한 목소리로 녀석의 실족사를 위장하리라. 군청색 점퍼를 입은 그 남자가 내 어깨를 짚고 위로의 말을 건넨다면 못 이기는 척 쿨쩍쿨쩍 울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관대한 용서를 그리워하면서 난 지상의 저 먼 바닥을 오래도록 응시하였다.